드디어 갤럭시 S26 울트라를 손에 넣었고 여기서 언박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을 살펴보고 첫인상과 이 기기가 실제로 제공하는 사양, 빌드 퀄리티 등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기에 대한 제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라고 했지만 사실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직도 신선하고 약간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삼성이나 다른 어떤 브랜드로부터도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음에 또 휴대폰을 못 받게 될까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 전에 기기를 받아서 영상까지 올린 다른 유튜버들과는 다르죠. 저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제가 그들의 제품을 완전히 혹평할까봐 절대 저에게 기기를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아주 좋고 해방감이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그들은 어떤 점을 말할 때 돌려서 말해야 하죠. 예를 들어 휴대폰의 단점이 사실은 정말 원하는 기능인 것처럼 포장해야 한다든지 애플처럼요. 알다시피 유튜버들은 항상 노치가 정말로 필요한 거라고 말하죠. 그래요. 마치 우리가 노치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로 그 노치를 원한다고 하죠. 네, 저는 그런 헛소리는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전 케이블과 서류가 들어있는데 굳이 꺼내볼 필요도 없겠네요. 여기에는 충전기가 없다는 게 분명히 보이고 이거는 1200달러나 하는 프리미엄 기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는 건 칭찬해주고 싶지 않나요? 이 기기의 파란색이 정말 멋지네요. 와, 이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삼성에서 나온 최고의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 플러스와는 달리 이 제품은 이미 봤을 때 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전원을 켜보죠. 설정이나 카메라 확인은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카메라 테스트에 관심 있다면 여기선 안 다룹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기기가 부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디스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6.9인치입니다. 좋네요. 해상도는 1440 곱하기 3120 픽셀이고 다이내믹 LTPO AMOLED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 HDR10 플러스 그리고 최대 밝기는 2600 니트입니다. 또한 화면대 본체 비율이 90.7%에 달하고 인치당 500픽셀의 픽셀 밀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화면대 본체 비율이 거의 91%에 가까워지고 있긴 하지만 S25 6 자체가 좀 더 현대적으로 보인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5입니다. 네,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차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모델도 화면대 본체 비율에서 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게 더 큰 디스플레이고 모든 기기에서 베젤이 동일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게 바로 여기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더 커졌으니까 베젤이 지금보다 더 얇아 보일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베젤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해요. 거의 유리만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디스플레이는 코너 고릴라 글래스 또는 코너 고릴라 아머2 글래스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같은 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건데 예를 들어 뒷면에 적용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뒷면도 유리로 돼 있고 그건 아머 대신 코너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이 사용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걸 빠르게 확인해 보면 이미 눈치챈 게 있어요.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울트라 모델에는 무반사 코팅 같은 게 적용된 것 같고 여기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플러스 모델이나 S20 또는 S26, 즉 일반 모델에 비해 디스플레이의 반사가 줄어든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른 기기도 같이 가져와서 정말로 나란히 비교해 드릴게요. 제 손에 모든 폰을 들고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이 기기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또 제 생각엔 이게 그냥 베젤 때문인가요? 아니요. 여기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을 보면 검은색 베젤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디스플레이가 시작되는 곳이고 여기는 그냥 베젤입니다. 이걸 정면에서 보면 그냥 베젤처럼 보여요.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딱히 눈에 띄지도 않고요. 하지만 빛을 비추면 화면 부분과 베젤 부분에서 빛이 약간 다르게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젤이 좀 더 반사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베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눈치챈 작은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여기 있는 반사 방지 코팅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팅은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S26의 다른 기기들을 S26S라고 부르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모델이 제공하는 모든 면에서 다른 기기들은 전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뒤집어 보면 이런 차이점들은 주로 카메라 쪽에서 두드러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억 화소의 메인 센서, 1.4 24mm 광각 렌즈, 1000만 화소 망원 2.4 67mm, 5000만 화소 2.9 111mm 망원 렌즈를 보고 있습니다. 잠깐 또 다른 망원 렌즈가 있네요. 네, 망원 렌즈가 두 개나 있고 5000만 화소의 1.9 120도 초광각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8K 영상은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고 4K는 최대 12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이게 연속 촬영인지 슬로우 모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080p에서는 10비트 HDR로 최대 24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1200만 화소의 2.2 26mm 광각 렌즈 셀피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도 4K 6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카메라는 이미 플러스와 논플러스 버전의 S26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입니다.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두 모델이 50만 화소를 제공하는 반면 이 모델은 2억 화소의 광각 센서를 탑재했다는 점일 겁니다. 또한 플러스와 논플러스 모델은 1000만 화소 망원 렌즈를 제공하지만 여기서는 1000만 화소와 5000만 화소 망원 렌즈 두 개가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스 모델은 50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제공하는 반면 일반 모델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의 전반적인 사진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전 세대와 실제로 비교해 볼 때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S25 울트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건지 한번 볼까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찾아볼게요. 자, 현재 2억 화소의 1.7대 1.4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24mm 대 23mm 광각 렌즈 1000만 화소 망원 2.4 67mm 이건 동일하고 5000만 화소 111 3.4 잔망경 망원 렌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기는 잔망경 렌즈가 맞나요? 딱히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다른 모델은 확실히 잔망경 렌즈가 있었고 훨씬 더 깊게 기기에 내장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바로 f3.4 내시 111이었죠.
여기에는 그와 동등한 망원 렌즈가 있는데 이건 이 점구에 11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0만 화소 1920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1920 초광각 렌즈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녹화 측면에서도 8K 30프레임,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기기, 그러니까 전작도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프로세서의 향상이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변화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폰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리고 뭔가를 주장하면서 알다시피 실제로는 생산하지 않는다고 하죠. 혹은 전자 폐기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박스에 충전기를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전자 폐기물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기기들은 울트라 모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좀 더 별로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별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 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특히 이 제품에 더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글쎄요, 이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별다른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다른 제품들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더 별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울트라 모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삼성폰을 사야 한다면 그냥 이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만약 비슷한 조건에서 비교한다면 S25나 S26을 보고 있다면 그냥 이걸 선택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꽤 저렴하게 나올 거라서 사실상 거의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S25와 거의 동일하다는 건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은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경 오염을 막겠다고 하는 회사에서 실제로는 전자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정말 멋지네요. 뭐 어쨌든 멋진 일이죠. 이거요? 반면에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삼성에서 드디어 뭔가 혁신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내부 사양 측면에서는 사실 혁신이 없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별로인 5000mAh와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세상에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이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진심으로요. 잠깐만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S25 울트라. 와, 여기 정말 혁신적인 소식이네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60W 충전이 지원됩니다. 가봅시다. 드디어 2020년에 합류했네요. 좋아요. 아직도 120W 같은 걸 제공하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지난 세대보다는 발전한 거니까 한 걸음 나아간 거죠. 가봅시다. 이제 이걸 2배로만 늘리면 진짜로 최신 시대에 합류할 수 있겠네요. 멋지네요. 그래도 여기서는 더 나은 충전을 지원하고 있고 무선 충전은 여전히 좀 별로이긴 한데 25W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리고 유선 60W 충전을 지원한다는 점도 분명한 개선입니다. 또한 배터리가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폰의 플러스 버전은 45W로 충전되고 플러스가 아닌, 그러니까 제가 형편없는 에디션이라고 부를 만한 그 버전은 겨우 24W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3가지 모델에 비해 실제로 개선된 점이고 다시 한번 이 모델이 진정한 S26 폰이라는 생각을 굳혀줍니다. 다른 모델들은 이제 26인 척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또 하나 다른 옵션들에 비해 이 폰이 가진 또 다른 개선점은 3가지 모델 중 유일하게 실제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제노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여기서 실제로 8 엘리트를 선택했지만 오직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죠. 삼성은 자기네들 별로 좋지 않은 프로세서를 넣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엑시노스 2600이죠. 아마 그게 더 저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모델에는요. 맞아요. 여기서가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개선된 점입니다. 좀 이상한 게 이전 세대에서는 전부 S20이나 스냅드래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엑시노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고 또 여러 가지 옵션을 두기로 한 것도요. 이걸 찾는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리고 이 프로세서들은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전부 스냅드래곤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럽에 있으면 하하 그냥 당하는 거죠. 삼성이 여기서 당신을 잡았네요. 엑시노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들은 인간 이하인 것처럼 취급받으니 결국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삼성에서 더 안 좋은 프로세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멋지네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도 여기 출신이라 저 역시 손해를 보는 쪽이에요. 어쨌든요. 이 제품은 정말 좋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입할 수 있거나 기기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프로세서죠. 뭐랄까? 그리고 추가로 저장 공간 측면에서는 삼성에서는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이 없으니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듀얼 심카드 지원만 받을 수 있죠. 딱 여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저장 용량 옵션은 12GB 램에 256GB 저장 공간부터 16GB 램에 1TB 저장 공간까지 다양합니다. 그 1TB 모델만이 유일하게 16GB 램과 함께 제공되고요. 그리고 또 그 1TB 16GB 램 모델을 선택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램 부족 현상과 기업들이 저장 공간과 램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들을 등쳐먹으려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이죠. 애플은 이런 걸 수년간 해왔으니 뭐 삼성도 지금까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형 256기가 저장 공간에 12기가 램이면 256기가 이상의 저장 공간이 필요 없다면 언제든 12기가 램에 512기가 반테라바이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적당한 선택일 거예요. 하지만 반테라바이트도 필요 없다면 당연히 256기가로도 충분히 괜찮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기본 선택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마우스 O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드로이드 16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제가 아직 세팅을 하지 않아서 딱히 보여드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16에 One UI 8.5가 적용되어 있고 최대 7번의 주요 안드로이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이 업그레이드 기간을 늘린 것 같아요. 유럽연합 규정상 4년은 의무인데 실제로 그보다 더 제공하는 거죠. 그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하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GSM 아레나에서 이 기기의 플러스나 일반 버전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울트라 버전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이게 바로 S 라인업이고 나머지 모델들은 그냥 S26인 척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직접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설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볼게요. 직접 해보는 이유는 그걸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 글라스, 이게 바로 이 기기의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자 혁신인데 다른 모델들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원한다면 이 모델만이 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사실 꽤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긴다고 생각하는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런 폰이 있는데 가격이 약 $1200 정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가 MSRP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프라이버시 글라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샤오미의 S20, S17, 울트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라이카 브랜드가 붙어 있어서 샤오미가 만든 라이트폰이죠. 이 제품의 가격은 $2300입니다. 즉 삼성 제품보다 거의 2배나 비싼 셈이죠. 그리고 제공하는 건 카메라뿐인데 개인적으로 사진을 예로 들면 성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사진, 특히 전문적인 사진 및 영상 촬영 기능에 모든 초점을 맞춘 최첨단 스마트폰인데요. 일상 속에서 실제 고성능 카메라를 충분히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성능을 가진 기기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처럼 결과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AI 처리가 들어가는 것은 이 가격대의 휴대폰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폰이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엉터리 업스케일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센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폰으로 실제 카메라나 다른 폰을 대체하려는 거라면 이런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메라는 AI나 업스케일링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해 사는 겁니다.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 사진이 뿌옇게 보이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플라스틱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다시피 아마 5배 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자체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지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느낌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건 무려 $2,000가 넘는 카메라 회사 브랜드가 붙은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실제 카메라 대신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죠. 물론 크기는 훨씬 작지만 사진을 찍는다면 내가 보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지 AI가 보고 보정한 모습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도로 카메라처럼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냥 좀 그 기기가 엄청나게 비싼 제품이라는 점에서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는 제품이고 사실상 그 전만을 내세우고 있죠. 좋은 사진, 꽤 공식적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 여기서는 $1,200를 내고도 꽤 괜찮은 카메라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쪽에는 다른 폰에는 없는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는 혁신도 있죠. 설정으로 빨리 넘어가서 건너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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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쯤에서 이 쓸데없는 것들을 없애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 여기 말고 아직 아니고 여기 아니에요. 젠장. 바로 여기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지저분한 것들 말이야. 자동 차단기. 이건 기본적으로 서드파티 앱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인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나중에 이걸 막아서 우리가 악성 앱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 기능을 빼앗기 전에 미리 사용해두는 게 좋겠죠? 정말 고맙네요.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꺼져주시고 내 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안드로이드를 구매할 때 부분적으로는 플레이스토어 외부의 앱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곧 그 기능도 사라질 거고 훨씬 더 제한된 버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처럼 동작하긴 하지만 아이폰이 제공하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수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애플처럼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하기보다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올해 말에 적용될 예정이니 아직은 거의 1년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어떤 앱이든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개발자가 앱 서명을 위해 돈을 내지 않았다면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네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럼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아, 안 돼. 분할이 있네요.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켜세요. 지금 바로 클릭해서 끌게요. 꽤 흥미롭네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기능을 켜면은 밝기가 약간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글라스에서 직접 경험한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사용할 때 제가 직접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눈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조금 덜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 때 한쪽 눈에는 화면이 좀 더 어둡게 보이고 다른 쪽 눈에는 더 밝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기서는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사용해도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제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허용 범위가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 프라이버시 글라스만큼 거슬리진 않아요. 강화유리 같은 경우에는 더 눈에 띄는데 이건 화면이 켜져 있을 때 밝기가 줄어드는 것 외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리고 꽤 멋지기도 하죠. 아마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알림이나 특정 애플리케이션만 화면의 일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된 거는 꽤 멋진 것. 그리고 이 기능이 있는 S26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S26들은 제가 말했듯이 사실상 S26인 척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S26 라인업을 S26답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엄청 멋진 거죠. 어쨌든요. 기기 자체도 꽤 탄탄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인상되지 않은 점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 좋은 기기를 찾고 계시다면 이게 분명히 훌륭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없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기능이 있는 휴대폰은 이게 유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리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상 가격이 절반 정도입니다. 포코 F8 울트라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제품도 여기와 동일한 종류의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훨씬 더 크고 충전 속도도 더 빠르며 무선과 유선 충전 모두 지원하고 램과 저장 용량도 비슷합니다. 저장 용량은 최대 반 테라바이트까지만 지원하는 것 같고 카메라는 좀 부족할 겁니다. 2억 화소이지만 3개의 카메라 모두 1500만 화소로 광각, 망원, 초광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제품도 기본적으로 모두 5000만 화소라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훨씬 더 저렴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제품을 찾고 계시고 원 UI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면요. 아마도 그들의 생태계에 깊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좋은 스마트폰을 찾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제품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기기, 예를 들어 포코와 이 제품을 비교해 보면 이 제품에는 몇 가지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지만 좀 더 프리미엄한 경험을 원하신다면 그만큼 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장된 S펜 같은 기능도 있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반사 방지 코팅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충전 속도도 괜찮고 이전의 S26이나 S25 라인업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은 포코 같은 제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훌륭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점은 이제 이 안에 맥세이프를 위한 작은 철제링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맥세이프 관련 기능이 추가된 것 같은데 실제로 확인해 볼 만한 게 없어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자석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서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링이 들어가 있어서 맥세이프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다른 어떤 기기에도 없는 기능이죠.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삼성에서 출시한 모든 스마트폰 중에서 이번 제품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기술이고 스마트폰에서의 혁신으로 인정받을 만하죠. 오랜만에 나온 첫 번째 혁신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여기서 정말 멋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번 스마트폰을 이전 모델과 동일한 가격에 출시한다는 점도 그렇죠. 혁신을 이루면서도 이 제품이 들인 비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이런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하고 제가 삼성에서 보고 싶었던 변화이자 확실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누구에게도 스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건 정말 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 제품이 전반적으로 기존 기기보다 확실히 개선됐다고 느껴지거든요. 스물여섯과 스물여섯 플러스와는 달리 그 두 제품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정말 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